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문특강 두 번째 시간. 자, 요 이제 인문특강 요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특히 이제 뭐 이과 출신자들이나 예체능 출신자들 또는 이제 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학생들이 일단 공무원 국사를 들어가면 일단 멘붕이 와요. 멘붕이 오는 이유는 전체 흐름도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흐름 잡으랴, 그 다음에 또 암기하랴,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제도사 공부하랴.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드리기 위해서 자기 강좌는 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잡아드리는 강좌입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고주선부터 와서 많이 왔죠. 지금 거의 1000년 왔어요. 지금 이제 1000년이 뭐야? BC 2333년부터 해갖고 지금 거의 몇천 년을 지금 흘러내려왔는데, 자 지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우리 삼국시대 끝나고 오늘은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발해. 자, 이걸로 해서 이제 고대사를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오늘 이제 고려로 들어갑니다. 고려로. 자, 이제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676년, 자, 이때를 기점으로, 먼저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하고, 668년에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하죠. 자, 그리고 676년, 자, 고구려까지 이렇게 멸망한 다음에, 자, 그 이후에 이제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자, 이런 야심을 부리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 당나라에 맞서서 신라가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러니까 나당 전쟁이 675년부터 벌어지게 되고 1년간에 걸친 어떤 전투 끝에 결국 자, 이 신라가 대동강에서 원산만, 자, 이남까지지만 지난주 우리가 자료를 하야가 나오네.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라고 하는 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대동강이 흘러가는데 여기서부터 원산만까지 여기까지의 영토, 이 이남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자 이게 바로 삼국통일, 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불행하게도 이 삼국통일의 한계는 이제 뭐냐면은 위에 있는 고구려 땅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내주게 되는 거죠. 당나라에 내주게 되고 요 이남의 영토까지 여기까지만 차지하게 되는 요게 삼국통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토적으로 볼 때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 요게 신라의 삼국통일. 어쨌건 676년에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여기까지 해당되는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거. 자, 어쨌건 이거를 이제 삼국통일. 자, 676년에 자, 이걸 얘기하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뭐야? 불완전하지만 이걸 바로 우리가 통일신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신라의 삼국통일. 자, 여기서부터 이번 시간에 들어갈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라사를 먼저 구분하는 자, 이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역사는 여러분 이 책 들어보셨을 거야. 삼국사기라고 하는, 자 그런데요 이 삼국시대 역사지만 이 책은 이제 고려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114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종 때 이건 누가?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요게 이제 삼국사기가 되겠고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그 다음에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삼국유사. 이거는 한참 뒤야. 삼국사기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1281년에 선종승려였던 이련이라는 사람이 원간섭기에 자 쓴 요게 이제 삼국유사가 되겠고요. 이 두 가지, 자 여기에서는 이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신라사를 구분하는 자 이런 어떤 방법이 나눠져 있어요. 구분이 됩니다. 요거는 신라를 어떻게 구분해 놨냐면 신라를 상대, 그 다음에 중대, 그리고 이제 하대, 신라를 이렇게 구분해 놨고요. 하대. 자 밑에 있는 삼국유사에서는 신라사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상고하고 중고하고 하고, 자 이렇게 구분해 놔요. 중고하고. 신라사 전체를 자 하고라고 구분해 놓는데, 먼저 이제 신라 상대라고 하는, 자 이거를 보면은 자 신라상 먼저 삼국사기에 의한 구분을 보면 상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구분한 거냐면 상대 중대 하대를 왕의 출신 성분, 왕이 어디서 나왔냐,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신라 상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신라에는요, 자 이거 알아두세요 미리. 골품제도라고 하는 폐쇄적인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이 골품제도. 자 이건 폐쇄적인 신분제도야. 자 그래서 여기에 의하면은 왕족은 이제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왕족은 자 성골, 진골. 일단은 왕족은 성골이에요. 성골이라고 나오고 성스러운 뼈다귀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도태가 된 왕족에서 이제 귀족으로 도태가 된 진골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품제라고 그래갖고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요걸 합쳐갖고 이거를 골제, 이걸 두품제, 여기 두품이 있으니까 1두품까지 해서 자 이걸 합쳐갖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 골품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골품제.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도를 얘기하죠. 이 골품제도라고 하는 게. 자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분제도라고 하는, 자 여기에 따라 승진의 상한선도 결정이 되고 하는데, 그럼 이 성스러운 뼈다귀라고 하는, 자 이거는 진짜 왕족이야. 이거 뭘 얘기하냐면 이견이 있긴 한데, 아빠는 남자는 뭐야? 여기는 경주 김씨에서 나오고, 자 엄마 그러니까 왕비는 경주 박씨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주 김씨 자 왕,
그 다음에 경주박제에서 왕비. 여기서 나온 성스럽 벽타기.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성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골은 뭐냐면 남자는 경주김씨인데 여자가 잡성이다. 그 다음에 잡성은 좀 그렇긴 하지만 잡성이다. 그 다음에 진골과 진골의 결합은 무조건 진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외가 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자, 어쨌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골은 그러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숫자가 늘어나 줄어들어? 순수한 혈통이니까 줄어들겠죠. 얘네는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어디까지?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자, 진평왕, 그 다음에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제 여왕들이 나왔죠, 지난 시간에. 그거는 남자 성골이 끝났다는 얘기야. 없으니까 이제 여자 성골이 나온 거거든. 그래서 선덕여왕 마지막,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성골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성골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진골 중에서 왕이 됐는데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누구예요? 김춘추. 김유신의 지원을 받은 김춘추가 진골 출신으로 왕에 올라. 이렇게 해서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성골이 끝나고 진골 출신으로 왕에 오른 자, 김춘추. 무열왕이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라 중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골 출신에서 왕이 나오는데 자, 무열왕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열왕부터 해서 어디까지? 자, 이제 해공왕까지. 무열왕, 문무왕, 자, 신문왕, 그 다음에 효소왕,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신라 중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 하대는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무열계 진골귀족. 자, 무열계가 이렇게 집권하다가 무열계가 나중에 이제 끝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해공왕이 마지막에 반란으로 피살을 당해요. 피살당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힘을 바탕으로 선덕여왕이 아니라 선덕왕이 이제 왕에 오르는데 선덕왕. 남자입니다, 선덕왕은. 자, 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라 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사를 상대, 중대, 하대라고 구분하는데 다시 한번 상대는 성골에서 왕이 나왔던 시기, 중대는 무열계 진골, 무열왕계부터 해서 진골이 나왔던 시기를 얘기하고요. 하대는 무열계 진골이 이렇게 마지막 피살당하고 해공왕이 피살당하고 마지막 시기, 요걸 이제 신라 하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신라 중대와 하대를 구분하는 자,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중대 하대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라 중대는 자, 무열계, 자, 무열왕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바로 여기 백제멸망. 이게 무열왕이었잖아. 백제멸망. 무열왕이 집권한 다음에 그 다음 무열왕은 얼마 안 가서 죽어요. 병으로 죽고 자, 그 다음에 문무왕이 왕이 되면서 고구려 멸망 삼국통일. 자, 이걸로 이어지거든요. 자, 대외 정복 활동을 벌이면서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시기가 무열왕, 문무왕. 자, 이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밖으로 전쟁을 벌여. 밖으로 전쟁을 벌이면 안으로 어떻게 돼? 왕권이 강화가 되겠죠. 안으로는 똘똘 뭉치겠죠. 이 시기가 바로 신라 중대야. 그래서 중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권이 강화되던 시기다. 됐어요? 자,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던, 자, 지금부터 이제 신라 중대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파워포인트에 들어가 있는 자료에 들어가 있는 준비된 자료, 요게 이제 신라 중대,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디? 무열왕. 자, 무열왕. 자, 여기서부터 요 시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무열왕 백제정복, 그리고 문무왕 고구려정복, 나당전쟁 삼국통일. 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신라 중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신라 중대는 이제 삼국사기의 시대 구분에 의하면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무열왕에서 어디까지? 해공왕에 이르는 시기. 요걸 지금 얘기하고요. 왕들 한번 쭉 나열해드리면 여기 있는 이 왕들이에요. 자, 무열왕, 그 다음에 이제 문무왕이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문무왕,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중요한, 오늘 첫 시간에 제일 중요한 왕이 바로 이 신문왕이거든요. 자, 신문왕. 그 다음에 신문왕의 아들 효소왕이 있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덕왕, 그리고 경덕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해공왕까지. 요 시기를 신라 중대라고 하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무열왕 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자, 이제 삼국통일의 초석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무왕 때 삼국통일을 이루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뭐예요? 전제왕권이 강화되는. 왜? 외부에 적을 두니까 내부는 똘똘 뭉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전제왕권이 강화되고. 자, 여기 재밌는 게 하나 나와. 화백회의의 권한이 약화됐다. 화백회의의 권한. 이 화백회의라고 하는, 자, 이거는 뭘 얘기해요? 귀족회의거든요. 자, 왕권이 강화되면 귀족권은 어떻게 돼? 당연히 약화됩니다. 자, 귀족의 약화를 귀족회의를 얘기하고요. 따라서 이제 뭐야? 화백회의 권한이 약화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재밌는 게 상대등이라는 요거 나오죠. 상대등. 요거는 지금 이견이 약간 있긴 한데 이 상대등을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는 귀족 대표야. 그러니까 화백회의에, 자, 여기에 만장일치의 선거를 통해서 자, 이제 상대등을 선출을 하는데 물론 이건 이견이 많아요.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귀족 대표를 보세요. 아직까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화백회의와 상대등은 운명을 같이 하죠. 왜? 귀족회의, 여기에 의장이 누구야? 상대등. 얘네 당연히 약화되는 거고요. 항상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입문자
처음 과정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고려 조선도 마찬가지야. 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자 왕권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귀족권을 찍어 눌러야 돼요. 왕권이 강화되려면 귀족권을 반드시 어떻게 찍어 눌러서 귀족권이 약화돼야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민생은 안정이 됩니다. 자 민생 안정 이렇게 돼요. 자 됐죠? 반면에 이번에 이제 귀족권이 강화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족권의 강화는 왕권의 약화를 초래하고요. 귀족권의 강화는 당연히 왕권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또 귀족들은 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노비로 만들려고 하고 자 왕권의 약화 그리고 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어떤 사병으로 거두려고 하면서 민생이 어떻게 돼? 악화가 되는 민생이 악화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 그래서 항상 왕권과 귀족권은 어떻게 해? 이 반대로 간다. 아시겠죠? 자 요걸 좀 정리해 두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왕권이 강화되니까 어떻게 됐어? 귀족권을 전부 다 찍어 누른 거죠. 자 반면에 자 여기 집사부 중시라고 하는 집사부 시중 이들의 권한이 강화가 돼요. 그럼 집사부 중시라고 하는 시중이라고 하는 얘네 뭐냐? 얘네는 장관인데 자 집사부라고 하는 거는 군국 기물을 담당하던 당시의 중앙의 핵심 부서야. 여기에 장관 중시 누가 임명하냐? 왕이 임명하거든요. 그럼 이건 뭐야? 왕의 최측근이죠. 얘네는 강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진골이라 할지라도 상대등은 뭐야? 귀족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이 되는 얘는 귀족 대표. 얘는 누가 임명해? 왕이 임명하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등이라는 귀족 대표는 약화되고 왕이 임명하는 집사부 중시는 강화되고 국왕의 최측근 핵심 기관이야. 아시겠죠? 여기에 장관인 얘는 강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재밌는데 육두품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 여러분 육두품이라고 하는 것, 자 이거는 바로 진골 밑에 있는 애들이죠. 여기 다시 보면은 진골 바로 밑에 계급. 물론 얘네하고 얘네는 굉장히 격차가 커요. 그렇지만 대족장 출신으로 진골 바로 밑에 있던 얘네를 키우게 되면 얘네가 이제 누구를 견제하는 거야? 다른 진골 귀족들을 견제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여기 육두품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 물론 얘들이 신분적 한계로 인해서 중앙의 장관직이나 이런 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만 행정 실무를 주로 담당하지만 누구를 견제하는 거야? 진골 귀족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자 이거죠. 자 요거 신라 지금 중대를 보고 있습니다. 왕권과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귀족권은 약화되고 화백회 약화되고 육두품의 사회 진출은 활발해지고 자 됐어요? 체제가 강화되는 자 이런 식이 요게 바로 신라 중대가 되겠고요.